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올해 한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입장도 바꿔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가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 씨는 군 입대가 3개월 미뤄졌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가 축돌했다고 정부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계획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출국 금지 요청을 2차례나 거부하다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피의자에서 빼라는 수사 지휘를 했다고 당시 수사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지난해 환경공단 감사 1차 공모가 무산되자 당시 안병옥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질책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모 전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청와대 인사 담당자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밤사이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을 동반한 호우가 내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는 오전에 그치겠지만 낮부터 찬바람이 불며 쌀쌀해지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월에 이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올해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라던 기존 입장도 번복해서 아예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2.25에서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동안 열린 올해 두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초 올해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올해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연준은 또 통화정책 정상화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보유자산 축소의 규모를 5월부터 줄이기 시작해서 9월에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자산 축소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고 시중의 달러화를 회수하는 정책으로 돈을 풀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른바 양적 완화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때문에 미국의 경기 둔화 조짐과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은 금융시장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설문조사 결과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금리 인상은 9월 또는 9월 이후에 한 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준은 지난 2015년 제로금리 정책 종료를 선언한 후 지금까지 9번 금리를 올렸는데 지난해에만 4차례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성관계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번 파문 이후 연예인이 구속관림길에 선 건 정 씨가 처음인데요. 혐의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 등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받는 혐의는 불법 촬영물 유포죄입니다. 정 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뒤 지인 카톡방에 공유한 혐의로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국민 여러분께 심히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고. 조사 과정에서 정 씨는 몰카 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의심을 사는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해 휴대전화 3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18일 경찰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정 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불법 촬영 혐의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 역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승리의 친구이자 버닝썬 공동대표 이문호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경찰은 정 씨 구속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 김모 씨도 함께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가운데 이들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 씨는 오는 25일로 예정돼 있던 군입대가 석 달 뒤로 미뤄졌습니다. 병무청이 입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민간인 신분으로 계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강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클럽 버닝썬 실소유주 논란과 성접대 의혹 등에 휩싸인 가수 승리.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 군대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바뀌면 수사 권한이 헌병대로 넘어갈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을 병행하며 군복무를 채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병역 의무자 본인의 신청 없이는 입대를 미룰 수 없는 상황. 결국 승리 측은 입영 연기를 신청했고 병무청은 이튿날 승인했습니다. 병역 의무자 본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도 입영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승리의 입대 날짜는 3개월 미뤄져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계속 받게 됐습니다. 승리가 구속될 경우 입대는 자연스럽게 연기돼 수감 생활을 마친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된다면 오는 6월 다시 입영 연기를 검토하게 됩니다. 병무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 본인의 신청 없이도 입영을 늦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국세청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YG 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빅뱅 승리 씨의 소속사였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절기 춘분인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엔 찬바람이 강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퇴근길에 대비해서 좀 따뜻하게 입고 나와야 되겠군요. 네, 오늘은 비가 그치고 오후부터 밀려드는 찬바람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평소보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을 제외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내리는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비가 그치고 서울의 낮 기온은 12도로 현재 기온과 비교해서 크게 오르지 못하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밤사이 비가 내리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가 평소 5분의 1 수준에 좁혀져 있는데요. 출근길 속도를 줄이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하늘은 개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과 광주 14도, 대구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퇴근길에는 바람이 더 강해지면서 체감 온도가 4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주말 오후에는 중부와 남부지방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관측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였던 포항 지진이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였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인근 지열발전소가 지진을 촉발시켰다는 겁니다. 먼저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관측 이후 두 번째로 큰 지진인데 여진만 100차례가 이어졌습니다. 당시 지진의 원인을 두고 인근 지열발전소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국내외 16명의 전문가가 모여 이를 연구해왔습니다. 1년여의 연구 끝에 조사단은 포항 지진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지열발전소가 촉발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땅 밑에 있는 열을 끌어올리기 위해 뚫은 구멍에 고압의 물을 흘려보내면서 누수가 생겼고 이후 작은 지진들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2015년 10월에 있었던 시추 과정에서 지하 파이프에 큰 누수가 발생하며 단층대를 활성화한 것으로 조사단은 분석했습니다. 당시 자연지진 직전 수준의 임계 상태에 있던 단층 사이로 물이 흘러들면서 이른바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2015년 10월 31일에 이 시추 과정에서 이수 누출이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지진 발생 기록과 인위 지열 발전 실정 연구 과정에서 행했던 수리 작업, 이수 누출이 시점적으로 정확하게 일치하고. 조사단은 이에 대해 인위적인 자극이 예상 범위의 결과를 가져오는 유발 지진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나는 촉발 지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포항 지진의 경우는 유발 지진, 그러니까 이 단층면을 자극한 범위보다 훨씬 벗어나는 파열이 일어나면서 큰 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촉발 지진이라고 했고. 조사단은 기존에도 지열 발전과 지진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포항 지진의 정확한 진원을 파악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그렇다면 지열 발전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의 지진까지 발생시킨 걸까요? 최소라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열발전소는 땅속 열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4km 이상 지하에 물을 넣어 가열한 뒤 이때 발생한 증기를 이용해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포항 지열발전소에도 이를 위해 2개의 구멍을 뚫었는데 이 가운데 한쪽 관에서 대규모 누수가 일어났고 지진을 촉발했습니다. 조사단은 이런 분석에 대해 물 주입 시점과 지진 발생 시기의 연관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열발전소가 생긴 뒤 일어난 작은 지진들이 물을 주입한 시점과 비슷한 주기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지진의 진원들이 물 주입 지점 근처로 몰려 있었고 2017년 11월에 발생한 강진의 진원 역시 단층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small number of earthquakes happened when there was a mud loss in PX2 during drilling at about 3,800 meters depth. Injecting water under high pressure into these two wells, and PX1 twice and PX2 3 times, and each of these simulations induced series of earthquakes. 지열발전소 지하 내부 조사 결과도 이런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2개의 지하 구멍을 통해 센서를 내려보냈더니 한쪽 구멍은 4,000m 이하로 끝까지 내려간 반면 한쪽 구멍은 3,800m 지점에서 막혔습니다. 이 지점에서 파열로 추정되는 손상이 일어난 겁니다. 시추 과정에서 나온 파편에 단층대의 암석과 같은 성분이 있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열발전 등 인위적인 개발이 이뤄질 때 땅속 위험 관리에 대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정부는 이런 발표를 수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와 이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부 조사,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항 주민들은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입니다. 일단 지진이 다시 일어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정부의 잘못이 확인된 만큼 분명한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정확한 원인조차 알지 못해 속앓이하던 포항 시민들은 환영했습니다. 무엇보다 책임을 회피하던 정부의 잘못이 드러나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촉발 지진이라는 그런 발표를 하시고 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일단은 늦게나마 그래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는 지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 마음이 놓인다는 말도 주민 사이에 오갑니다. 지진 도시라는 오명도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열 발전소로 인한 포항 지진으로 밝혀진 만큼 포항이 지진의 안전한 도시임이 확인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제대로 나온 만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포항 시민 1,300여 명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 주민이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포항 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제기해 두었습니다. 포항 시민 1,300명이 함께하는 집단 소송입니다. 오늘로 비롯해서 그 소송 인단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주민들은 정부가 국민과 각을 세우기보다는 먼저 책임지는 자세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서 실질적으로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과 별도로 포항시는 정부가 지열발전소를 완전히 폐쇄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빗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강풍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사고 승용차에서 운전자를 구조합니다.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버스와 직진하던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난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과 버스 승객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사가 직진 신호를 착각하고 좌회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어린이 10명을 태운 통합버스도 사고가 났지만 다행히 어린이들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제주 북부 지역에서는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타이어 가게 지붕이 강풍에 뜯겨나가고 지붕과 간판 10여 개가 찢기거나 흔들려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했습니다. 고립된 관광객을 해경이 구조합니다. 안면함 부상탑을 구경하고 돌아오다가 육지와 연결하는 구조물이 줄이 풀리면서 바다에 고립된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안내를 받으며 주민들이 불이 난 아파트에서 빠져나옵니다. 이 아파트 3층에서 난 불로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5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저녁 시간 3개 아파트 단지 2,600가구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환자는 긴급 복구반을 투입해 50분 만인 저녁 8시에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피레기 훼손으로 정전사고가 발생했지만 아파트 전기 설비도 작동하지 않아 복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서울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영동대교 근처에서 1톤 트럭이 소방구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쳤고 구급대원 2명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차가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난 택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현장에 접근하던 중 추돌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출국 금지 요청을 번번이 거부했던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요청이 검찰 단계에서 처음으로 반려된 건 지난 2013년 3월 28일.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알려지면서 김 전 차관이 물러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입니다. 이후 4월 23일 출국 금지 요청은 또 한 번 검찰에서 반려되는데 4월 25일에는 받아들여집니다. 불과 이틀 만에 검찰의 판단이 바뀐 겁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틀 사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피의자에서 빼라는 검찰의 지휘가 있었고 그대로 수사 기록을 바꿨더니 출국 금지가 받아들여졌다고 말했습니다. 성접대 의혹 사건과 김 전 차관의 연관성을 오히려 낮췄더니 출국 금지됐다는 얘기입니다. 피의자로 요청했을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관계자라는 식으로 완화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상당히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또 출국 금지는 수사 초기 단계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검찰이 2차례나 반려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통계를 보면 출국 금지 요청 대상자 8,700여 명 가운데
법무부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256명, 3%도 안 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포함이 되면 거의 다 영장을 기각하고 김학의 전 차관을 포함 안 시키면 뭐 일부는 뭐 수용을 했다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의 손과 발휘될 수 있는 문고리 3인방, 당시의 검찰총장, 경찰청장, 법무부 장관, 이 사건과 무관하지 않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필요한 부분은 재수사할 수 있다고 밝힌 가운데 여권에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처럼 미심쩍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는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를 담당하는 진상조사단이 풀어야 할 의혹은 산더미인데 김 전 차관은 사실상 잠적 상태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김학의 전 차관이 몸담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여기랑은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랑은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최근에도 건물 옥상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이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모습을 감춘 것으로 전해집니다. 운전 한 달은 안 됐고 그 옥상에 주와 담배를 피로가 자주 올라와요. 대검 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도 불응하는 등 김 전 차관은 좀처럼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재수사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한 데 이어 법무부 장관도 수사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으로 2달을 추가로 확보한 진상조사단은 우선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 은폐,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이후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 건이 누락된 경위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 당시 검경 수사 라인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접대 리스트 확인 작업도 필요합니다. 김 전 차관 외에 정부 고위 간부, 전현직 군 장성까지 윤 씨 별장에 드나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자칫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건설업자와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자들 아니면 우리 사회의 주요 고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유착관계가 이 사건의 핵심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거든요.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경에 박근혜 청와대가 있었는지,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수사 외압 등에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보입니다. 환경공단의 상임감사를 뽑는 1차 공모가 무산되자 당시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에 불려가 추궁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공모 전에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6월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은 상임감사를 새로 뽑겠다는 공고를 냅니다. 당시 7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모두가 탈락하며 결국 공모가 무산됩니다. 그런데 이 공모를 두고 안병옥 전 환경부 차관이 청와대를 방문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안 전 차관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실 책임자를 만났는데 특정 후보자가 탈락한 것을 두고 청와대 측에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차관에 앞서 또 다른 환경부 고위 관계자도 같은 이유로 청와대에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전직 환경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청와대 방문은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한 것에 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뜻과 다르게 인사가 진행되자 환경부 고위 관계자 2명이 차례로 불려가 질책을 받고 왔다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은 이를 청와대가 사전에 특정 인사를 점 찍은 뒤 환경부에 요청했다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조사한 검찰은 이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는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없는 고급주택 거래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YTN 취재 결과 조동호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지난 1999년 1월 대전에 있는 50평대 아파트를 매입해 2년 뒤 매입 당시보다 서류상 4천여만 원 낮게 되팔았고 이후 경기도 분당에 있는 60평대 고급 빌라를 5억 6천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조동호 후보자의 부인은 서울 서초동에 40평대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지난 1999년 12월 인근에 위치한 60평대 주상복합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고 비슷한 시기 경기도 양평 땅 4,800여 평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직접 매입했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인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붙잡혔던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김모 씨는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 3명의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부터 어깨까지 점퍼를 뒤집어 쓴 남성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4살 김모 씨입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중국으로 달아난 제중국 동포 3명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피해자 저항이 심하자 공범이 둔기를 휘두르는 등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대금 5억 원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나요? 이희진 씨나 피해자들 미리 알고 계셨어요? 범행 후 3주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제가 안 죽였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한 말씀 없으세요? 억울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2천만 원 때문에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집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억 원의 존재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공범들이 가방에 멋대로 손을 댔다며 수고비로 지급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중국으로 달아난 점을 이용해 김 씨가 자신의 혐의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공범 검거가 범행 동기와 과정 규명의 핵심인 만큼 국제 공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돈을 부모가 가지고 올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게요. 외제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 중에서 그 누군가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네. 그다음에 그 돈이 현금으로 바뀌어져서 어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가져간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런 가운데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된 이희진 씨는 부모의 발인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개미 피해자를 양산하고 130억 원을 챙긴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입장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좀 한마디만 해주시죠. 김 씨가 혐의 부인하고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시죠. 김 씨 관계 좀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씨는 오는 22일 오후까지 구치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김모 씨가 범행 후에 이희진 씨의 동생을 만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피의자 김 씨가 이 씨 동생에게 어머니 행세를 하며 내가 잘 아는 사업가가 있으니 만나보라는 내용을 카카오톡으로 보낸 뒤 자신이 그 사업가인 척하며 이 씨 동생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김 씨가 이 씨의 동생에게 사업을 제안하며 추가 범행을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바른미래당의 내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5시간에 걸친 의원총회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다만 공수처법에 대해선 당론을 관철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꾸준히 저희 당의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 협상안이 도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법 관련해서 특히 저희 당의 당론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기로 했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해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에 관련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할 때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추천위원회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문제 그리고 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우리 당의 의견입니다. 바른미래당 공동창업주인 유승민 의원도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거법은 저는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 이야기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법하고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에도 그거는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습니다. 게임의 규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서 했던 게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는데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은 결국은 숫자로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말을 4차례나 실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간대가 맞지 않는 인사말을 쓰거나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한 겁니다. 외교적인 결례로 볼 수 있죠. 청와대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13일 오후 4시 무렵 문재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을 친근하게 현지어로 시작했습니다. 슬라맛 소르, 나와 우리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신 압둘라 국왕님과 마하티르 총리님 그리고 또 말레이시아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 인사를 말레이시아어로 건네려는 의도였는데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슬라맛 소르는 인도네시아 말 슬라맛 소레의 영어식 발음이고 말레이시아에서 쓰는 오후 인사말은 슬라맛 뿌땅이라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동포 간담회와 국빈 만찬에서는 슬라맛 뿌땅도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슬라맛 뿌땅, 슬라맛 뿌땅. 하지만 슬라맛 뿌땅은 오후 인사에서 각각 저녁 7시와 8시에 시작된 행사에서는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쓰는 저녁 인사는 슬라맛 말람입니다. 저녁 7시, 8시면 말람이 적절합니다. 3시부터 해 지기 전까지 그 시간대를 이제 뿌땅이라고 하는 시간대예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각 오후 3시 반에 열린 할랄 전시회에서 슬라맛 말람이라는 저녁 인사를 했습니다. 슬라맛 말람. 청와대도 인사말이 잘못된 것을 뒤늦게 파악하고 당시 혼선이 있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슬라맛 뿌땅의 경우 굿 애프터눈과 굿 이브닝이 합쳐진 개념이어서 이른 저녁 시간까지는 쓸 수 있는 표현이라는 외교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문 대통령의 인사말 실수 논란에 대해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외교적인 실수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집중력이 없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직원들의 실무적인 실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청와대 팀이 외교안보 문제를 독점해 실수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에선 북한의 비핵화 개념을 놓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야당 의원들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났습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건 비핵화 개념이 달랐기 때문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이 총리는 남북미가 이해하는 비핵화가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것은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과 미국이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확인한 정도라는 그런 외신의 보도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비핵화에 대해서는 서로 개념이 다르죠. 완전한 비핵화라는 합의의 토대 위에서 미국이 큰 제안을 던졌는데 북한이 그에 대한 답을 줄 준비가 안 된 채로 하노이 회담이 열려서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이제 미국의 그런 큰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응답을 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 저는 총리 보세요. 8개월 좀 지나고 만났는데 계속해서 그런 비핵화라든지 그에 대해서 개념이 다른 상태로 만났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실질적인 진전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말을 돌리고 이상한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 국민들이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거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제 의견을 물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듣기 싫다면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됐습니다. 자.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사흘째인 오늘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야당들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유류 반출 문제와 관련해 UN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에 설치된 다른 나라 공관이나 북한과 협상을 위해 우리 대표단이 평양에 갈 때 수송수단 등에 필요한 유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반 전 총장에게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직을 수락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직 KT 직원 등으로 구성된 KT 민주동지회는 지난 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던 홍문종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보좌관 비서관 4명이 KT에 입사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KT 전무급 이상 임원의 자녀 10여 명도 근무하고 있고 전 KT 노조위원장이 지인 7명을 직원으로 뽑은 것으로 전해졌다며 노사 간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2곳과 기초의원 지역구 3곳에서 치러지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선거 전날인 4월 2일까지 13일 동안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5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6차 북핵 위치로부터 북쪽으로 1km 떨어진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자연지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숙박업소 수십 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영상을 생중계한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콘센트 커버에서 헤어드라이기 거치대까지 생각지 못한 곳에 몰카는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메라가 아무도 없는 침대를 비춥니다. 몰래 카메라로 숙박업소 객실을 찍는 겁니다. 투숙객이 들어와도 촬영은 계속됐고 영상은 회원수 4천여 명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중계됐습니다. 성관계 장면은 돈을 받고 공개했습니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 모텔에 영상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된 것입니다. 몰래카메라는 생각지 못한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셋톱박스 안에 있는 몰래카메라로 찍고 있는 영상입니다. 높이 1mm 정도 되는 이 틈 안에 카메라 렌즈가 있습니다. 콘센트 커버와 헤어드라이어 거치대에도 구멍을 뚫어 투숙객들을 훔쳐봤습니다. 이렇게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숙박업소는 영남과 충청 지역 10개 도시 30곳에 달했습니다. 42개 객실에 묵었던 1,600여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새로 개발한 무선신호 탐지 장비로 몰래카메라를 찾아냈습니다. 일반인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플래시 기능이 있습니다. 그 플래시를 키운 다음에 객실 안에 불을 끕니다. 깜깜한 상태에서 오직 플래시 불빛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추시게 되면 렌즈는 유리 성분이기 때문에 반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50살 박모 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투숙객인 척 숙박업소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외 사이트를 만들어 영상을 팔았습니다. 돈을 내고 영상을 본 사람은 97명, 박 씨 일당은 700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박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공범 2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본 유료 회원들은 처벌 근거가 없어 사법 처리를 피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도움을 주려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폭행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충격으로 한 구급대원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소방당국이 구급대원을 때린 30대 여성의 모습을 공개하면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응급처치 과정을 설명하자 화부터 내는 사고 부상자. 붕대 좀 감아줄게. 많이 불편했죠? 알았어요. 붕대 주라. 아주머니. 네. 급기야 구급대원에게 다가가 발길질을 합니다. 진정을 시켜 들것에 눕힌 뒤에는 구급대원 얼굴을 걷어차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구급대원들은 차분하게 처치를 마무리합니다. 일단은 들것에 옮기고 들것으로 벨트 다 차립니다. 그런데 난동은 구급차에서도 이어집니다. 구급약품함을 집어던지고 구급대원을 다시 걷어차려 합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부산에서 벌어진 일로 구급대원들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이 여성을 입건해 직접 수사했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들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 중대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소방활동 방해 혐의자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급활동 과정에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뒤 투병하다 지난해 5월에 숨진 고 강연희 소방경 사건. 이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구급대원 폭행이 이 사건을 계기로도 줄지 않았다는 게 현장 목소리입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과 구급차 기물 파손 혐의를 적용해 이 여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최근 유통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가 새벽 배송이라고 하는데요. 잠들기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일찍 배달되는 장점 때문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가정의 식탁뿐 아니라 일상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부 오예림 씨는 지난해 임신하면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먹고 싶은 과일만 샀는데 지금은 간편식과 함께 이유식 재료도 주문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 앱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제품을 받아보면서 외출하는 수고도 덜었습니다. 아기와 밖에 나가서 장보기가 좀 어려운데 손쉽게 이제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충분히 어플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편리한 것 같습니다. 우유나 녹즙이 사실상 전부였던 과거 아침 배달은 이제 많게는 5,000가지로 종류와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실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에 이 서비스가 인기를 끌면서 신생기업은 물론 대기업, 홈쇼핑, 대형마트까지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015년 100억 원 정도였던 시장 규모가 지난해 4천억여 원으로 3년 사이 40배 이상 급성장했습니다. 새벽 배송 물류창고는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가장 분주합니다. 고객이 자정까지 제품을 주문하면 AI 등 최첨단 기술을 통해 주문 순서대로 신속하게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1, 2. 이곳에서 취급하는 제품 대부분이 신선식품이다 보니까 물류창고는 항상 5, 6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송할 때도 제품의 변화를 막기 위해 꾸러미에 얼음팩을 넣기도 합니다. 포장이 끝나면 곧바로 냉동 차량이 고객을 향해 출발하고 아침 7시 전후로 배송을 마무리합니다. 주문건들을 실시간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별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주문건들이 특정 트렌드에 맞게 움직이는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포착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폐기율이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대 포장과 일회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자영업자 피해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됩니다. 새벽 배송이라는 편리한 만큼 이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 측이 카풀 서비스에 합의하면서 플랫폼 택시를 약속했었죠. 50개 택시 회사가 카카오와 손잡고 첫 플랫폼 택시를 선보였습니다.
어떤 특화된 서비스가 실렸을까요?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여성 기사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카시트와 공기청정기, 휴대전화 충전기까지 어린아이와 함께 타는 엄마들을 위한 공간, 여성 전용 택시입니다. 영유아도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밤늦게 귀가하시는 여성분들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과 성남 지역 택시 회사 50개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잡고 출시한 웨이고 블루와 여성 전용 웨이고 레이디. 지난 7일 택시 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에서 거론된 플랫폼 택시의 첫 사례입니다. 승객이 호출하면 주변에 있는 빈 차량이 무조건 배차돼 승차 거부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애완동물 운송과 교통약자 지원, 심부름 서비스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행비 외에 기본 서비스 요금은 3,000원으로 실시간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탄력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산납금 관행을 따르지 않고 완전 월급제를 시행해 운전자들의 부담도 한층 덜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을 끌겠냐, 손님으로 계속 모시겠냐 해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맹점화해서 좀 서비스를 더 좋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 웨이고는 우선 100여 대로 운행을 시작해 올해 안에 2만 대 규모로 확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소카의 준고급 택시 호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도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이 같은 플랫폼 택시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질 전망입니다. 플랫폼 택시가 출시되면서 지난 7일 어렵게 이끌어낸 사회적 대타협이 가시화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셈입니다. 다만 각종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고 24시간 서비스를 하는 승차 공유 업체와 택시업계의 갈등이 풀리지 않은 만큼 IT와 택시업계의 상생 협력이 안정화되기까진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경북 고령군에서 가야 건국설화 그림을 새긴 것으로 보이는 흙 방울이 출토됐습니다. 문헌에만 나오던 건국 신화의 모습이 유물에 투영돼 발견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발굴 단원들이 석강묘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15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무덤. 작은 토기들과 함께 흙으로 만든 방울이 눈에 띕니다. 방울의 흙을 제거하자 거북과 하늘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금압자루 등 그림 6개가 나타납니다. 그림은 각각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라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의 구지가 내용과 맞아 떨어집니다. 이런 건국 신화를 새긴 유물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등의 문헌에 기록된 것들이 유물에 투영되어 있는 건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굴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알에서 시조가 태어났다는 난생설화는 가야 지역 국가들의 건국 신화에 담긴 공통 요소일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사, 특히 가야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가야 구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올리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유산 등재 잠정 목록들을 가지고 위원회를 엽니다. 아마 제 짐작이지만 오늘 이 발굴된 토제 방울이 큰 좋은 자료가 돼서 조금 더 일정들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는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한두 개만 다르게 해석해도 전체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학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영국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3개월간 연기할 것을 EU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럽 담당 장관은 우왕좌왕하는 영국을 두고 문을 열어줘도 나가지 못하고 시끄럽게 우는 고양이에 비유하면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6월 말까지 연기해달라고 유럽연합에 요청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영국이 질서 있게 유럽연합을 떠나기 위해 EU 탈퇴 시점을 오는 29일에서 6월 30일까지 3개월 늦추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I think we should look again at being able to leave with a negotiated deal. But in order to do that, we need time for this Parliament to ratify a deal. And in order to do that, we need an extension until June the 30th.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를 6월 말 이후까지 연기하고 싶지는 않으며 EU에 잔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승인하면 EU 정상들이 브렉시트를 짧은 기간 동안 연기하는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국 의회는 EU와 영국이 지난해 11월 타결한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승인 투표를 이미 2차례 부결한 바 있으며 당분간 표결 계획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시간 21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Things that are more likely are potentially us crashing out with no deal or Theresa May ultimately having to resign as Prime Minister. 이런 가운데 프랑스의 루아조 유럽 담당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렉시트라는 이름의 내 고양이는 밖에 나가겠다고 시끄럽게 울어서 막상 문을 열어주면 나가지도 않고 중간에 어정쩡하게 앉아있다고 비유하며 영국을 풍자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국민투표로 결정해놓고도 EU 정파 간 또는 정부 내부의 극심한 이견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을 우는 고양이에 빗대며 조롱한 것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0여 년간 근무해온 친정 보잉을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감찰관실은 셰너헨 대행에 대한 시민단체 진정이 접수되면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비영리 공익단체는 최근 국방부 감찰관실에 9쪽 분량의 진정서를 보내서 셰너헨 대행이 보잉의 전투기 F-15를 구매하도록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출근길 현재 서울의 비는 그쳤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중부 지역은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온 뒤에 그치겠습니다. 어느덧 절기 춘분에 접어들었지만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지겠습니다. 비구름 뒤를 따라 찬 공기가 유입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12도로 어제 낮보다 3도가량 떨어지겠고요. 퇴근길엔 찬바람이 불며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1도로 꽃샘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출근 시간까지는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8.1도, 청주 9.1도, 대구는 무려 16.3도로 온화한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내려갑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12도에 그치겠고요. 청주 14도, 대구 18도, 부산 20도, 대전과 광주 1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집니다. 주말 오후에는 꽃샘추위 속에 비나 눈도 한 차례 오겠고요. 이후에는 점점 기온이 올라서 다시 예년의 포근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